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국가의 부킹 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브라질의 소설가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일반적으로 이 주인공 제제의 성장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 시절 제가 읽었을 때하고 커서 읽었을 때가 참 그 느낌과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이 제목이기도 한 라임 오렌지 나무는 이 제제의 집 근처 이 민기뉴라고 이름 붙여진 나무인데요. 제제에게 좀 육체적,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그 대상이 없을 때 그 주인공의 이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상담해 주는, 아니 정확히는 넋두리 겸 해서 풀어놓는 그 대화의 상대입니다. 책의 주인공은 이제 두 명의 친구, 이 민기뉴하고 그다음에 이 정신적인 좀 아버지 개념의 이 포르투가, 이 두 개체를 통해서 이 제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현실의 냉정함은 이 제제의 편이 아니죠. 민기뉴와의 만남, 이 정신적인 독립, 그리고 포르투가와의 만남, 그리고 잔인한 이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제제는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함과 이 소년의 모습에서 이 점차 감정을 잃어가는 이 청년과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후의 과정을 그린 후속작 햇빛 사냥하고 이 광란자, 이 두 편이 좀 후속편으로 나와 있는데요. 각각 이제 부유한 의사 가문에 입양된 이 제제의 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소설도 그렇지만 이 후속작들도 좀 전반적으로 우울한 내용으로 좀 점철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 광란자 후반부 정도에 가서야 이 제제는 이 양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좀 자신을 둘러싼 이런 그런 부분들과 용서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의 공허함을 크게 느끼고 있던 이 제제는 이후에도 이 지속되는 방랑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음울한 이런 과정과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제제는 항상 풍부한 이 감수성과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장난기를 지닌 소년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2부와 3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 화자의 대상이죠. 이 객체를 떠난 이 청년 제제가 좀 더 성숙한 사고와 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이 고민과 불만, 그런 부분들을 좀 묘사한 책입니다. 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 기성세대와의 대립과 충돌,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이 제제의 저항,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 첫사랑의 아련함과 아픔, 삶을 개척하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 이런 부분 등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가 자신의 이 청년기의 이야기와 실제 체험을 사실적으로 좀 묘사했다고 하네요. 자전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이제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처음 부분은 이 제제와 그의 가족이 이제 이사를 이제 가고, 이때 제제를 중심으로 생기는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제 가족으로 대표되는 이 당시 브라질 빈곤층의 어려운 삶, 그리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제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 포르투가와의 대면과 만남의 과정, 그리고 이별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이 포르투가가 이 망가라치바 기차에 치여 죽으면서 이 제제가 느끼는
이 절망과 좌절, 생의 의미의 소실, 뭐 이런 이 감정의 극한 부분이 이 지금도 저에게 전해지는 듯해서 참 아련함이 큽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좀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는 이 가족과 주위 환경들을 좀 표현하고 있어서 이 주로 아동물로 읽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탁월한 심리 묘사와 섬세하고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아서 어른이 된 후에 다시 읽어도 그 느낌과 감동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좀 힘들죠? 무언가를 좀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스스로의 좀 감정의 리필을 위해서도 한 번쯤 다시 읽어봐야 할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극 중에서 이 제재의 이 동경과 좀 아버지의 사랑, 이 부정의 대상인 좀 포르투갈은 사실은 좀 포르투갈인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어서 이 실제 포르투갈 출신 사람들에게 쓰면 대단한 신뢰가 될 수 있음을 좀 참고로 합니다. 실제로 이 작가 바스콘셀로스의 아버지도 포르투갈인이라고 하네요. 원작에서 좀 어른이 된 제재가 이 포르투갈을 그리면서 남기는 독백이 지금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잠깐 읽어보면은요. 때로는 그리움 속에서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나타나서 제게 그림 딱지와 구슬을 주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포르투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른 지금은 제가 아이들에게 구슬과 그림 딱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소설 속의 나이는 이제 한국식으로 겨우 5살, 6살 정도인데요. 이 생각과 행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상당히 조숙한 이 주인공 제재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이 작중 초반에 이미 글을 읽고 쓰는 법을 터득했고요. 이 남동생 루이스와도 상당히 잘 놀아주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 장난이 좀 매우 심해서 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좀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는 이 형편이에요. 뭐 제 어린 시절하고 좀 대비되어서 예, 낯설지가 않네요. 저도 참 많이 혼났는데. 이 제재 가족 구성은 총 3남 3녀인데요. 이 둘째인 글로리아 누나나 이제 엄마, 그리고 이 남동생 루이스가 이제 제재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 명을 제외하면 항상 이 나머지 가족들로부터도 이 욕설을 듣고 맞고 뭐 이렇게 사는 이제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 특히나 이 아빠와 이 첫째 누나인 잔디라, 이 두 사람은 이 괴롭힘의 달인들이죠. 실직자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이 아버지가 이 제재를 벨트로 이 죽기 직전까지 패고 잔디라 역시 좀 때리다 지쳐서 못 때릴 때까지 패고요. 이 형이라는 이 안토니오는 이런 걸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합심해서 또 본인도 때리고요. 정말 이 가족들로부터 엄청나게 혼나고 맞고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제재의 일상입니다. 이 그나마 이 글로리아 누나 정도가 이 제재에게 좀 신경을 써주는 편이죠. 이 극중 제재의 말에 의하면 이 자기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악마가 자신을 이렇게 하도록 좀 부추긴다 하는 독백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이 장난기와 말썽이 심한 아마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픈 뭐 그런 마음에서가 아닐까요? 실제로 애정 결핍과 학대로 인한 탈선은 아동 심리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소설 속에서 이 정도로 심한 학대를 당하는 이 제재를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그래도 폭력과 학대 속에서는 참 잘 성장한 사례에 속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것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 좀 안 되는 것이겠죠. 이 제재가 그나마 좀 심하게 망가지지 않은 거는 이 둘째인 이 글로리아 누나의 도움이 이제 컸을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본인의 남동생 이 루이스에 대한 책임 의식도 작용했으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작중의 묘사를 보면 루이스는 이 사실상 방치된 아이인데요. 이 글로리아와 제재가 아니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재는 이제 결국 다른 부잣집에 입양이 되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도 좀 더 이 루이스는 좀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았나 좀 하네요. 근데 제재도 사실 뭐 살펴보면은요. 입양된 부잣집에서도 뭐 그렇게 따뜻하게 대접을 받은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전에 이 친부와 이 큰 누나 같이 뭐 최소한 어린아이를 폭력적으로 학대하지는 뭐 않았다는 정도? 하긴 뭐 이것만으로도 이전보다는 좀 훨씬 나은 환경이라고 뭐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남동생 로이스와의 대화를 보면 이 제재가 이 자기 자신을 좀 나쁜 아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좀 연속되는 이 가족의 학대로 인해서 이 스스로의 자존감이 좀 심하게 낮아진 상태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폭력의 이 빈도와 강도를 보면은요. 이 제재의 아버지는 사실 좀 아동 학대로 잡혀가도 진짜로 할 말이 없는 좀 막장 부모?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스스로가 좀 직장에서 좀 잘렸다고 해도 아이들 앞에서 이 낯뜨겁고 경박한 이 야한 유행가를 경쾌하게 부르면서 이 자녀들에게는 이 관심도 없던 인물이었고요. 자신의 노래를 좀 따라 불렀다는 그런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5살 아들을 허리띠를 풀어서 이 실신할 때까지 때린 폭력 부모였죠. 뭐 어린아이가 그런 노래의 뜻을 알았을까요? 실제로 어린 제재는 이 노래 가사에 담긴 의미를 전혀 몰랐고요. 그렇기에 아마도 자기가 왜 맞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 제재가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의도는 아버지가 그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기에 실직한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란 작자는 이 아들의 이런 기특한 마음도 몰라주고 말로 해도 될 일을 다짜고짜 모질게 때렸고요. 잠시 후 글로리아가 와서 말리고 의사가 와서 이후 "아 당신 아들 잡을 뻔했소." 이렇게 좀 차디차게 말하자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뭐 후회하는 모습을 뭐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이 엔딩에서 이 제재의 독백을 보면 이미 제재는 이 친아버지를 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 계기를 이 여러 차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재가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자기 신발에 아버지가 아무 선물도 넣어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이 화가 난 나머지 좀 "나는 가난뱅이 아빠가 너무 싫어." 이라고 무심코 내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뒤에 이 아버지가 서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말았죠. 물론 제재는 이 아버지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한 말이었는데요.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이 충격감에 좀 너무 슬프게 커진 눈을 하고 서 있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에게는 아무 꾸중도 못하고 그대로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나가버리게 되죠. 이 사건은 이 제재와 아버지 모두에게 좀 상당한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상황이 좀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아버지에게 이 용서를 빌 생각으로 이 크리스마스에 하루 종일 이 구두 닦기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담배를 사 와서 선물로 꺼내 들고 사과하기까지 하죠. 아버지는 그런 제재에게 생각을 해 보니 네 말도 일리가 있어서 화가 나지 않았단다. 뭐 이런 일로 울면 앞으로 살면서 울 일이 수도 없이 많겠다. 울지 마라. 이라며 아들을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제재도 아버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뭐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실직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이 자존심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면서 가장 만만한 상대인 이 천덕꾸러기, 장난꾸러기 제재에게 결국 아버지는 이 모든 감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 흔히 말하는 감정의 쓰레기통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제재를 뭐 이런 좀 감정의 소모품으로 삼아서 이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니까 이 본인은 살아나게 되죠. 하지만 제재는 이후 뭐 이미 너무 많은 이 육체적 그리고 이 정신적 상처를 받았기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맙니다. 이 마지막에 이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다고 뭐 "앞으로는 좀 잘해 주겠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보면 아무리 봐도 이 자기가 실업한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애꿎은 애를 이 잡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폭력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제재는 이 점점 더 좀 조숙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포르투가와 함께 강변에 놀러 갔을 때 이 강가에서 이 실컷 물장난을 치며 노느라 좀 더러워졌는데요. 이 포르투가는 점심을 먹기 전에 일단 옷을 벗고 물가에서 좀 씻고 와라. 이렇게 좀 친절히 타일렀지만 이 제재는 좀 머뭇거리게 되는데요. 이 어리둥절해하는 이 포르투가 앞에서 할 수 없이 옷을 벗은 제재의 몸에는 이 멍자국하고 온갖 구타로 인한 이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때리고 학대하면서 이 자신의 처지와 이 실직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한 이 친부의 행태를 보고 포르투가는 좀 상당한 안타까움에 좀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러니 제재가 포르투가 아저씨를 아빠보다 더 좋아했던 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포르투가도 이 처음에는 뭐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 제재가 이 자신의 이 자동차에 장난을 친 것을 보고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지만 이 여러 에피소드가 이어지면서 이 점차 둘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고요. 같이 밥도 먹고 자동차도 태워주고 이 낚시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좀 진정 어린 마음속의 이야기 이런 시간이 깊어지면서 이 사실상 이 진짜 부자 관계는 포르투가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다른 구성원들도 정상이 아니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째 누나인 이 잔디라는 상당히 악랄하고요. 못된 성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이 남자가 여러 명이 있고요. 이 극 중에는 연애 편지를 하도 써대서 집안에 연필이 남아나질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가족들 중에 이 성격이 가장 좀 이기적이고 악랄하게 좀 표현이 돼 있는데요.
본인의 기분에 의해서 뭐 걸핏하면 이 제재에게 이 가장 강도가 심한 이 그런 폭력을 상습적으로 이 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나마 아버지와 이 동생 형 안토니오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점차 나아지는데요. 이 잔디라는 이 좀처럼 가망이 없습니다. 이 오히려 점차 악화되어 가는 그런 중이죠. 뭐 예로 제재가 이제 생애 첫 종이풍선을 만드느라 이 아무리 불러도 이 밥을 먹으러 오지를 않자 내가 너 식모인 줄 아냐며 이 종이풍선을 찢어 버리고 이 제재를 붙잡아서 이 식탁 앞에다 던져 버리고 또 혼내고 때립니다. 이 애써 재료를 구하고 이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만들던 이 종이풍선이 허망하게 종이 조각이 되어 버리자 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이 달아오른 제재, 이 누나인 잔디라를 이 욕하게 되는데요. 이 그러자 잔디라는 이 오히려 가죽 장갑으로 이 제재가 피 흘리면서 기절할 지경이 되도록 이 마구 폭행합니다. 이 더구나 이후 그 포르투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쇼크를 받게 된 제재가 이 열까지 올라서 이제 의식불명인 상태가 되는데요. 당시 이를 발견한 형 안토니오가 이러한 좀 제재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 들쳐업고 이 집으로 가서 가족을 이 급히 부르는데요. 이때도 이 잔디라는 '아 저 녀석 또 말썽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저 녀석은 반드시 사랑의 매를 맞아야." 이라면서 빈정거립니다. 이 안토니오는 이제 큰 누나의 이런 빈정거림에 이 경악하고 화가 잔뜩 나서 제재가 진짜 아프고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큰 누나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뭐 앞서도 말했듯이 이런 천덕꾸러기 제재의 편을 들어주는 가족은 이제 그나마 엄마, 글로리아 누나, 뭐 막내 남동생 정도인데요. 뭐 그나마 가장 정상적인 거죠. 제재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편이고요. 제재가 장난을 좀 심하게 쳐도 이 무턱대고 때리거나 이 혼내지 않습니다. 어 이 글로리아 누나는 이제 좀 힘들었던 이 제재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뭐 제재의 표현에 의하면 이 제재와 이 글로리아만 억센 털 러시아 고양이와 같은 금발인 것도 좀 작용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음 바로 앞에 그 가족들 앞에서 이 제재의 편을 들고 옹호하기도 한 게 이 글로리아고요. 이 두 번의 처참한 매질 속에서 제재를 구한 것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제재의 1 인칭 시점인 이 작품 내에서 제재가 어머니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모성을 느끼는 이 여성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인물의 모티브가 된 이 작가의 누나는 일찍 세상을 떴다고 하고요. 음 후속작에서 이 제재가 초등학생이 된 시점에서 이 글로리아는 이미 좀 고인이 된 것으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생 루이스 역시 이 글로리아 누나처럼 좀 죽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작가 루이스 저기 실제 인물이죠. 작가의 남동생도 좀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고 합니다. 작중에서 이 슬프게도 이 제재가 가장 사랑했던 이 글로리아 누나와 이 남동생인 루이스 모두 이 결국 채 30 살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좀 그 과정도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요절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지만요. 이 편에 해당하는 햇빛 사냥 편에 좀 나오는데요.
이 글로리아 누나는 이 교통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고 얼굴 수술만 4번을 하고 이 치아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문에 좀 암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이 둘 다 자살했음이 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음, 다른 집의 양자가 돼서 이 가족과 이 결별하게 된 이 제재가 이 남동생 루이스와 더불어 이 그리워하는 이 3명 중에 1명. 음, 루이스에 대해서는 아련한 그리움으로, 어머니는 석양과 같은 그리움 정도로 묘사가 되는데요. 누나 글로리아에 대한 묘사는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이라는 말로, 즉 표현 못할 좀 사무치는 그리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감정상의 중요도를 더 좀 깊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재의 바로 좀 위에 좀 당시 9살형 안토니오, 애칭 또또까로 좀 유명한데요. 초반에는 이 가난 그리고 가정 형편, 뭐 본인도 힘들었겠죠. 어 좀 그럼에도 이 당시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제재를 꽤 챙겨줄 때도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중반으로 갈수록 이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면서 찌질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제재를 부추겨서 이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와 싸움을 붙이고는 정작 자신은 뒤에 숨어서 뭐 지켜보기도 하고요. 첫째 누나 잔디라가 이 제재를 폭행할 때 제재가 좀 누나에게 심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 제재의 앞니가 부러질 정도로 같이 폭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요. 제재가 아플 때 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로 봐서는 그 본성은 나쁘지 않고 착한 소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포르투가의 사고로 인해서 심한 쇼크를 받게 된 이 제재가 사실상 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당황해서 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 아픈 제재를 업고 이 서둘러 달려가 가족을 찾아서, 하여튼 이런 일련의 좀 활동을 통해서 그 본성이 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마저 이 잔디라가 제재는 더 맞아야 된다며 빈정거리자 이 진심으로 크게 화를 내며 따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포르투가의 죽음 때문인 것을 이 모르는 안토니오는 이 자신이 제재에게 이 라임 오렌지 나무인 이 민기뉴가 조만간 좀 잘릴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재가 아픈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해서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큰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 묘사가 되는 등 짓궂은 행동을 할 때가 있었지만 그 본디 심성은 나쁘지 않은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이 책의 클라이막스는 아무래도 이 포르투가의 죽음인데요. 기관차 망가라치바에 치여서 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참 그 극 중에서 오히려 이 가족보다도 이 제재를 더욱 아꼈던 이 포르투가의 죽음이었기에 아마도 뭐 저를 비롯한 이 독자들에게 이 상당한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욱 포르투가에게 부성을 느꼈었던 이 제재는 이 그의 죽음에 커다란 슬픔을 느꼈고요. 이후에 이사를 할 때 "저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라는 좀 아련한 대사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 사건을, 그러니까 포르투가의 죽음이라는 이 부분이
이 자살이라는 내용과 이 사고라는 내용 이 양쪽에 걸쳐 좀 여지를 남겨두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고라는 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이 포르투갈은 이 제재와 보내는 시간 말고는 뭐 딱히 자신의 가족이라든가 이 주변 상황에 대한 이 설명이나 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는 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극 중에서 이 포르투갈의 죽음 이후 망가라치바 기차가 꿈에 나와서 기차 자신이 포르투갈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이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이 있음에도 포르투갈가 자살이란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한없는 무력감과 슬픔, 뭐 그런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상실감,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좀 읽혀지긴 하는데 좀 애매하게 쓰여져 있지만 자살보다는 사고라는 부분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좀 예전에는요. 종종 좀 기차 건널목에서 차가 멈춰서 사망하게 된 케이스가 좀 꽤 있었던 것이 이 사실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나거나 이 수동 방식인 경우에는 좀 기차의 턱을 넘으면서 시동이 멈추는 경우도 좀 꽤 있었고요. 상황 자체가 이 제재와 포르투갈가 살았던 1920 년대 브라질이기 때문에 더욱이 거기에 빈민층이 많이 사는 곳이었음을 좀 감안하면 뭐 아마도 좀 안전장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어려웠으리라 뭐 그런 유추를 좀 해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포르투갈은 자신이 좋아하던 트라스우스 몬테스 근방으로 가서 '여생을 평화롭게 좀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재에게 좀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요. 뭐 정황상 좀 외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뭐 인생에 대한 뭐 실증이나 뭐 자살에 대한 뭐 그런 언급 이런 부분 자체는 좀 일체 없었던 것이 뭐 극중 내용입니다. 오히려 제재가 좀 아버지에게 심하게 해초리를 맞은 뒤에 뭐 본심은 아니지만 '자살해 버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린 부분도 묘사가 되고 있고요. 제재가 또 자기는 쓸모없는 아이라며 망가라치바 기차에 뛰어들겠다고 말하자 정말로 화를 내면서 "제재 네가 날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요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나네요. 또 한참을 같이 놀고 헤어진 뒤에 혹시라도 제재가 아까의 말처럼 좀 자살할까 봐 모든 망가라치바 열차의 운행 시간이 끝난 뒤에야 이 집에 돌아갔다고 하는 부분 등을 보면 음 아마도 좀 '자살보다는 사고에 의한 가능성이 뭐 훨씬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장 소설이고요. 아버지의 이 부성, 정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부분으로 우정이라는 부분이 더 와 닿기도 합니다. 여기서 민기뉴와 이 포르투가 하나는 말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객체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한창 인생을 시작하는 제재와 인생의 거의 후반부에 달하는 이 포르투가의 이런 좀 우정, 애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네 저는 사실 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본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음, 우정, 친구, 참 듣기 좋고 뭐 가슴이 따뜻해지고 뭐 아련하고 뭐 그런 좀 단어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친구가 없는 삶은 좀 힘든 삶이겠죠. 그래서 좀 옛 고사를 통해 이 친구라고 하는 이 참으로 오래되었지만 음 정확하게 좀 뭐랄까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해 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옛 고사의 손빈과 방연의 좀 그런 좀 뭐랄까 라이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친구와 적은 상황이 만든다."로 타이틀을 잡아 봤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이제 손자병법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이 병법서는 이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이 천재적인 전략가 손무 그리고 이 그의 자손인 이 손빈의 합작품인데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각종 군사 교범의 이 첫 번째로 올라가 있는 좀 명작이지만 사실 그 완성에는 이 저자들의 이 고단한 인생 그리고 좀 아픔이 녹아 스며든 이 그 자체로 한 편의 인생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 손자병법의 실제적 저자인 이 손빈의 이야기는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가 하는 이 원초적인 질문에 이 답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손빈과 이 방현은 이 당대 학자인 이 귀곡자 문화에서 이 동문수학한 동료인데요. 당시 이 귀곡자 가문은 그 이후 세대인 이 소진, 장이 등도 길러낸 이 당대의 유명한 학교이자 이 문파였습니다. 손비는 타고남이 신중하고 이 매우 충실했고요. 더욱이 이 주위를 배려하는 어진 성품에 더해서 학문적인 능력도 매우 출중한 이 누가 봐도 이 귀국자의 수제자로 여겨지는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이에 비해 이 방현은 그 지닌 바 이 학문적 재주는 이 상당히 뛰어나지만 이 손빈을 제외한 이 주위의 동료들을 좀 업신여겼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신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아주 오만하게 행동해서 또 성품도 거칠었고 그래서 귀국자의 이 근심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현은 손빈을 상당히 우대했고 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다고 하네요. 어 귀국자는 이 본인의 다음 이 차기 수제자로 이 손빈을 임명하고 싶었는데 이 방연의 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 자신이 어렵게 완성한 이 문중이 이 분할이 될까 좀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좀 후대를 쉽게 결정을 이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능력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손빈이 확실히 우위에 있었지만 좀 너무 조용하고 좀 타인과의 다툼을 싫어하는 이 성품이어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에 반해 이 방현은 작은 공적이나 이 학문적 성과도 이 주위에 열심히 알리기를 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자기 PR에서 확실히 이 재주가 있는 방현이었죠. 뭐 좀 안 좋게 말하면 자기 자랑하고 다닌 뭐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러던 중에 이 당시 여러 강대국들 중 하나인 이 위나라가 제나라의 압박을 받아서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난관을 타개하고자 전 군을 이끌 이 군의 이 군사가 필요한 이 그런 상황에 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위나라의 왕은 이 신하들에게 탐문하고 이 강한 인재를 좀 청거를 해 주기를 부탁하는데요.
여기저기서 이 귀국자의 제자들 중에 여러 이름이 나오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좀 화끈하고 거친 편인 이 방연을 초빙해 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출중했던 이 방연이기에 이 전략으로 인해서 이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위나라 왕은 이 방연을 이 전군의 이 사령관으로 삼고, 본인 앞에서도 이 검을 찬 채 입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당시는 이 전국시대 환란의 이 군주 국왕 시대였는데, 이때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 무기를 휴대하게 한다는 건 이 대단한 좀 권력의 이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바야흐로 방연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위나라 곳곳에 이 방연의 이 공적을 칭송하는 비석이 세워지고, 이 지나가는 통행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됩니다. 실질적인 공적도 있었고, 이에 더해서 이 영웅이 필요했던 위나라의 이런 상황이 맞물리게 되어서 다양한 루트로 이런 방연의 이름은 이 중국 중화 전 영역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빈과 이 방연 외에 이 또 다른 이 귀국자의 제자 위료, 이 사람이 좀 점점 늘어가는 이 방연의 거만함과 뭐 이런 좀 오만방자함에 이 분노와 통탄을 금치 못하게 되고요. 결국 홧김에 이 방연의 비석을 부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방연은 사실 손빈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뭐 대단치 않다." 이런 내용의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게 됩니다. 만약 손빈이 있었으면 방연 정도 되는 인물이 위나라의 대장군이 될 수 있었겠는가. 뭐 이런 말을 결국은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 방연의 면전에 대고 기어코 하고야 맙니다. 방연은 당연히 매우 분노했죠. 하지만 차마 같은 이 귀국자 문화인데다가 이 위료가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 해치지 못하고, 이 대신 원래부터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이 손빈에게 그 원한의 화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해치려고 하는 음흉한 음모를 가슴에 품고 이 위나라 왕에게 진언하기를, 이 방연 본인보다 더욱 대단한 손빈이라는 학자가 이 귀국자 문화에 있으니 그를 중용하기를 원한다고 간청합니다. 이 둘 사이의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나라 왕은 "아, 방연 그대는 능력도 뛰어난데 우정은 더욱 훌륭하구려." 라고 칭찬한 뒤 손빈을 위나라로 초청하여 중임을 맡길 것을 명합니다. 이 마침내 손빈이 위나라에 오자 위 왕은 이 방연 아래에 위치한 이 벼슬을 하사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고위직으로 보이지만 이 사실 명성만 있고 이 실질적인 권한은 이 별로 없는 그런 직위였습니다. 그러나 손빈은 이를 탓하지 않고 열과성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했고요. 곧 이러한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방연을 능가하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방연은 역시 이 손빈이 있으면 이 본인의 앞날에 이 장애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요. 여러 차례 계교를 써서 위나라 왕에게 손빈이 적과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를 조작하게 되죠. 당시에는 이제 몇백 년간 전쟁이 끊임없었던 이 전국 시대였는데요. 이러한 시대의 반란죄는 즉결처형입니다. 하지만 미워하면서도 또 이 외부의 시선, 그리고 차마 동문수학한 동료를 직접 죽이는 것이 좀 꺼림칙했던 방연은 결국 이 손빈의 두 다리를 자르는 것으로 감형을 청하게 되고요. 물론 쇼죠. 손빈은 결국
아무 죄도 없이 안진뱅이가 되는 일생일대의 불운을 겪게 됩니다. 이 믿었던 이 친구로부터의 모함, 이 배신,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불구가 된 손비는 순진했던 스스로를 깊이 책망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죠. 분노로 정신이 아득하죠. 하지만 강인한 인내심으로 참고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방연 고맙소 친구 뭐 이런 식으로 거짓된 연기를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연은 의심 덩어리여서요. 이후에도 여러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좀 마음이 변했죠. 이 손비는 이제 모질게 마음을 품고 이러한 개교에 개교로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를 잘 벗어나게 되고 결국 위나라에 온 제나라 장수에게 은밀히 부탁을 해서 호랑이 굴이었던 위나라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이 손빈이 위나라를 좀 벗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방연은 진작에 손빈의 목숨을 뺏지 않은 것을 좀 후회했지만 뭐 그러고 보면 또 이미 좀 힘도 없고요. 다리도 불구가 되어서 거동마저 불편한 이 손빈이 뭐 본인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좀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좀 방심 그런 상황에 지속되게 됩니다. 더욱이 좀 시간이 흐르자 뭐 본인도 바쁘겠죠. 어느덧 이 손빈에 관한 일은 잊어버리고 이 위나라 왕과 함께 전국을 제패하고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할 그런 방책들을 지속 연구하는 데 매진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손빈의 재주가 널리 퍼지게 되죠. 결국 손빈은 제나라의 군사가 되는데요. 이 두 강대국인 이 제나라와 위나라가 전국시대 패권을 걸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나라의 총군사 손빈, 위나라의 대장 방연, 전쟁터에서 다시 만나는 드라마틱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손빈은 이 전쟁 역사에 유명한 위장술을 펼쳐서 이 방연을 상대하는데요. 즉 첫날에는 이 1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밥 짓는 아궁이를 만들게 하고요. 다음 날에는 5만 개, 그 다음 날은 뭐 3만 개 이런 식으로 이 점차 그 숫자를 줄여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병사가 준다는 것은 탈영이라는 얘기죠. 즉 제나라의 군사는 오합지졸이어서 강병으로 유명한 위나라의 이런 군대를 겁내 좀 도망가고 있다, 줄고 있다. 뭐 그런 인상을 주는 좀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제 손빈의 이제 두 다리가 없고 뭐 그런 부분을 좀 우습게 여겼던 이 방연은 이 제나라 군사들이 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좀 오판을 하게 되는데요. 승리를 확신하고 이 자신의 손으로 평생의 라이벌 이 손빈의 목을 칠 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주력인 보병도 띄워놓고 기병만으로 손빈을 쫓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소수의 정예병만으로 이루어진 이 기병을 이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제나라 군대와 손빈을 쫓아온 방연은 어느덧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이고 수목이 울창하여 복병을 숨겨두기에 알맞은 좁은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손빈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 당대의 전략가, 이 그렇게 이름이 높은 방연이기에 비록 승리 예감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주위를 신중히 살피던 중에 어느 큰 나무의 껍질에 이 커다랗게 글이 적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횃불을 켜게 됩니다. 그 나무에 쓰여져 있던 글은 방연,
이 나무 아래에서 죽다. 이런 말로 컴컴한 밤중에 켜진 횃불을 이 타켓으로 집중 사격을 가한 제나라군에 의해 방연은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변해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죠. 이 그릇된 시기심으로 인하여 친구 중 한 명은 목숨을 잃게 되고 한 명은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는 잔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가요? 좀 공개적으로 좀 언급하기를 터부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확실히 지역 감정이란 게 존재합니다.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일단 크게 보아서 이 전라도와 경상도 뭐 이런 내용이죠. 이 참고로 저는 이 부모님이 강원도, 경상도 출신이고요. 그리고 좀 나름 힘들었던 가정사로 인해서 친척들의 대부분이 좀 전라도에 거주하는 약간 좀 팔도 사나이? 예, 그런 캐릭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도움이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예전 군대 시절에도 좀 선임병들이 좀 경상도 출신일 때는 제가 어릴 때 포항 등지에서 이 잠깐 살았는데 그때 뭐 구룡포, 포스코, 뭐 과메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허풍을 섞어서 다른 사람이 했던 경험을 이 제가 한 것인 마냥 좀 부풀려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죠. 또 부대가 좀 합병되면서 이 전라도 출신들이 좀 가장 좀 세력이 큰 선임이 되자 이 큰 고모와 작은 고모가 살았던 이 군산과 여수 등지에서의 일들, 뭐 회를 먹고 뭐 맨날 물장구 치고 뭐 민박하고 그런 이런 내용들을 좀 과장해서 신명나게 해서 좀 여러 어드밴테이지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아무래도 일자리에 관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좀 커졌기에 요즘은 어쩌면 이 지역 감정보다도 세대 간 감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역시 이 지역 감정이 우리나라의 이 큰 고질병 중에서도 이 최상위 랭크임은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 말하기도 왠지 모를 찝찝함이 존재하는 이 지역 감정. 하지만 경상도 사람에게도 전라도 사람에게도 과연 상대방이 왜 싫은가? 이 하고 물으면 명확하게 답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냥 싫다. 저쪽은 우리와 유전자가 다르다.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류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뭐 기껏 대답을 하는 사람도 본인이 살아오면서 만난 극히 몇 명의 그 지역 출신 사람이 행했던 안 좋은 행동을 예로 드는 정도 뭐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이런 교육기관과 뭐 남자인 경우 군대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중에 만났던 동양 사람들은 과연 다 마음에 들었던가 하고 물으면 대부분 말끝을 흐리곤 합니다. 즉, 왜 상대방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싫은가에 대해서 본인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상도 혹은 전라도 출신의 이 당신 혹은 부모 세대가 이를 연고로 하고 있는 그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내일 만약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신의 적은 전라도, 경상도의
상대방 지역 사람입니까? 아니면 북한입니까?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전쟁 중에 이 대한민국의 전력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리던 이 일본에서 한참 급한 이 대한민국에 옆구리를 칩니다. 이 한반도에 이 기습 침략을 가해온 것이죠. 그러면 이때 당신의 적은 북한입니까? 일본입니까? 이 우여곡절 끝에 일본이 침략해 오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연합에 성공해서 좀 남북한 통일군으로 일본과의 어려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 당신 앞에 어느 날 사람과 모습은 비슷하지만 사람보다 키가 한 두세 배 정도 더 크고 눈이 한 개인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쳐들어왔다. 그러면 당신의 적은 일본인가요? 외계인인가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지구 멸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본과도 화해를 하고 대한민국 플러스 북한, 일본 플러스 뭐 미국, 중국 이런 지구연합군의 소속으로 이 외계인과 싸우던 당신 앞에 어느 날 전혀 다른 형태, 뭐 벌레를 닮은 이런 곤충형 외계인들, 뭐 발이 한 10개 달리고 눈이 뭐 한 10개 되고 뭐 그런 이런 외계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전에 싸우고 있던 지구와 눈이 하나인 외계인을 동시에 공격하게 된다. 그럼 당신의 적은 눈이 하나인 외계인인가요? 곤충형 외계인인가요? 뭐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발생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의 그 경상도 전라도 간의 불편한 감정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요?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 세뇌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로 보면 이 고금 이래로 국가와 어떤 특정 집단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내부의 결속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계속 봐오지 않았던가요? 소수의 위정자들이 그들의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계략으로 우리 편과 상대편을 갈라왔는지를 말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라고요? 지금이라도 한번 세계 지도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만 200개가 넘고요. 만약 세계 지도가 A4지라면 한반도는 진짜 그야말로 점 하나 찍으면 다인 자그마한 땅덩어리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는 남한 쪽이니까 절반만 우리나라인데요. 여기에서 또 경상도와 전라도 등으로 나뉘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적을 만들어 주었는지를 잘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 비즈니스의 세계는 예전의 적이 현재의 친구가 아니라 어제의 친구가 오늘 적이 되는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전장입니다. 친구와 적은 상황이 만드는 것일 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하면 친구가 많은 것이 좋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또 그렇지 않듯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하는 바입니다. 웃으면서 당신에게 다가와 누군가의 약점을 알려주며 험담하는 이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잠재적인 당신의 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